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논평 맡아주신 조정화 선생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겔의 시장 근본주의 비판이라는 주제에 대한 지적의 해결 해석이 될 텐데요. 저는 프랑스 혁명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해겔은 도야에 대해 형성, 교육, 교양이라는 당대에 사용되는 용법에 따라 포괄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관점에서 고찰을 한다. 즉 해겔에게서 도야란 개별이 보편이 되는 필연적 생성 과정으로 그리고 보편이 개별에서 분리되는 외화로 파악된다. 해겔에게서 정신 개념이 타자 속에서 자신과 함께 머무음을 의미하고 이는 또한 자유 개념을 함축한다고 할 때 도야란 해겔 철학을 성격짓는 주요한 주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 도야는 그의 사회 정치 철학의 중요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해겔의 도야 개념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그가 도야 개념을 외화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도야 개념은 그의 철학 체계에서 외화, 대자, 반성, 본질, 분열, 그리고 시민사회 등과 대응하는 부정성의 계기를 갖는다. 따라서 도야의 완성은 외화로부터의 복귀 또는 분열에서의 통일의 단계에서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도야는 분열된 시민사회의 극복 과정에서 완성될 것이다. 그런데 주지하듯이 해겔 철학에서 부정성의 운동은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계기들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 대한 논의 또한 이리적이지 않다. 이 글에서는 해겔의 정치적 도야 과정이 일련의 연속적이며 균일한 계기에 의해서 파악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연속적이며 부정과 차이가 지배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을 통해 프랑스 혁명에 대한 해겔의 파악을 논의하려고 한다. 프랑스 혁명은 그의 삶과 철학으로부터 분리하기 어려운 세계사적 사건이다. 그러나 튜빙겐 시절을 제외하고 해겔은 프랑스 혁명에 대해 복합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며 이러한 그의 태도는 그의 철학 체계가 성숙해지는 과정과 관련해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해겔 철학을 부정과 차이의 철학으로 해석하는 지적을 중심으로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해겔 철학은 부정과 차이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같이 설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해겔은 지적은 이 둘을 또 같이 보고자 합니다. 해겔과 프랑스 혁명의 관계 그리고 그 현재적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주제하듯이 지적은 자신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구성하는데 해겔 철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지적은 해겔의 핵심 개념인 실체와 주체를 부정성으로 나아가 공백으로 해석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깔려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적은 자신의 지적 활동의 세 가지 축이 해겔, 락강 그리고 마르크스라고 말한다. 특히 해겔을 락강을 통해 독해하고 거꾸로 락강을 해겔을 통해 독해하는 작업을 한다. 지적에게서 해겔과 락강은 기묘하고도 어지럽게 서로 연루되어 있다. 이 관계는 철학적 정당화라기보다는 상호 참조 형식을 갖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론 형식이 지적에게서 많은 철학 연구자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지적은 해겔 철학에 대해서 끊임없이 구애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해겔 철학 연구자들은 좀 냉담한 그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한편 지적은 많은 저작들 속에서 같은 논의를 반복하는 듯 하면서도 몇 차례 변화된 입장을 보여준다. 철학과 비판 이론 분야에서 드물게 폭넓은 독자층을 보유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에 그 안에 투영되고 해석되고 있는 해겔 철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즉 지적의 해겔 해석을 의미합니다. 이 글은 지적의 해겔 해석을 해겔의 철학 언어를 통해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지적을 락강의 언어를 통해서 소개하는 글들은 많이 있는데요. 반대로 해겔 철학의 언어로만 또 소개하려는 시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했고요. 거기서 설명이 안 된 부분들이 초과되는 부분들이 아마 락강을 고유하게 설명해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통해 지적이 초기 저작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사용하는 해겔 철학의 부정성 이론과 프랑스 혁명론을
특히 그의 최근 주요 저서인 Less Than Nothing, 무보다 덜한을 중심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절대적 자유와 공포입니다. 정신현상학에서의 프랑스 혁명 구절입니다. 헤겔은 정신현상학 정신장의 자기 소외된 정신으로서 교양을 절대적 자유와 공포의 논의를 통해 마무리한다. 주제하듯이 절대적 자유와 공포는 프랑스 혁명과 공포 정치의 정신적 의미에 관한 서술이다. 계몽의 진리로 드러나는 유용성의 세계는 절대적 자유로 이행한다. 이러한 이행이 함축하는 바는 의식이 자신의 개념을 찾은 유용성의 세계에 상존하는 물 자체의 외관을 떨쳐내는 것이다. 즉 유용성은 아직도 대상의 수로일 뿐 주어 그 자체가 아니며 또한 이 주어의 직접적이고도 유일한 현실태를 이루고 있지 않다. 유용성이 제기하는 물음, 즉 무엇을 위해 유용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유용한가에 대한 답변은 보편적인 자기, 즉 일반의지다. 자기 의식에 대해 세계는 그것의 의지일 뿐이며 또한 그것의 의지는 보편적인 의지다. 이러한 절대적 자유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절대적 자유는 사적인 의지로부터 공적인 의지로의 전환이다. 미신과의 투쟁 속에서 계몽 정신이 내세우는 유용성은 대상의 고유한 속성이라기보다는 주체의 사용 맥락에서 파악된다. 따라서 유용성 개념은 그러한 개별적인 주체의 사용 맥락을 아우르는 우연적인 개별성이 아니라 일반 의지에서 찾는다. 즉 각 인격체는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절대적 자유는 객체로부터의 전면적인 퇴거처럼 보이는 주체로의 전이다. 유용성에서 절대적 자유로의 이행을 통해 의식은 객체와 대상 속에서 구하던 바가 실제로는 주체의 투사였음을 알게 된다. 그러한 의식은 순수 개념이며 자기가 자기를 투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절대적으로 자신을 이중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 자유로의 이러한 이행은 마치 오성이 대상의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했던 흰 개념의 진리가 오히려 자기의식으로 이행하는 계기가 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있다. 즉 현상과 초감각적인 세계와의 대립 속에서 의식이 발견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헤겔은 이러한 자기의식과 함께 우리는 진리의 영역 속으로 들어선다고 말한다. 정신형상학에서 핵심적인 이행 중의 하나인 의식에서 자기의식으로의 이행은 정신이 본격적인 도야 과정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도야는 외화를 핵심적인 계기로 삼고 있으며 외화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자기의식을 통해 정신적 도야가 비로소 시작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절대적 자유가 갖는 도야의 성격은 무엇인가? 절대적 자유 속에서 정신적 도야가 도대체 가능한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 우리는 절대적 자유가 지시하는 역사적 사건인 프랑스 혁명에 대한 헤겔의 해석과 태도를 검토함으로써 접근할 수 있다. 헤겔은 프랑스 역사 철학 강의에서 사람들이 흔히 프랑스 혁명은 철학을 출발점으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즉 헤겔이 보기에 근대 세계의 특성은 종교적 미신에 반대하는 추상적 사유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상적 사유의 주체는 형식적이고 개별적인 의지이며 그러한 의지가 현실의 토대를 이룬다. 이때 국가의 바탕을 이루는 새로운 사유의 원리가 생겨나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자기의식과의 동일성인 자기확신의 원리이며 이는 가장 내면적인 것과 자유에 관한 무시무시한 발견이다. 헤겔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근대에는 형식적 자아의 추상적 사유가 사회적 현실의 토대를 형성한다는 데 있다. 헤겔에게 철학은 순수한 본질에서의 진리일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 살아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철학의 자극을 받아 일어났다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다만 프랑스 혁명의 단초를 제시한 철학은 아직 추상적인 사유일 뿐 절대적 진리의 구체적인 파악에는 미치지 못한다. 공포정치로 이어지는 프랑스 혁명을 헤겔은 실패한 혁명으로 부정하는 듯 보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실패로 이어지는 이유는 프랑스 혁명을 추동하는 원리의 추상성 때문인지요. 자기의식은 직접적으로 실현될 수가 없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외화시키고 자기 대립을 통해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프랑스 혁명에서 정신은 자신을 도야할 수 없으며 정신의 도야라는 과제는 다음에 이어지는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정신인 도덕성에서 구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절대적 자유 이전의 정신은 자기의식의 특수한 외화 속에서
자신에게 낯선 실제와 대면해야 했다. 즉 생물학적 유기체처럼 특수한 정신적 집단들로 분화된 사회 속에서 각 개체는 제한된 부분과 특수한 유대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부정성이 그 모든 계기들 속에 침투해 있는 절대적 자유에서 특수한 정신적 집단은 사라지고 이제 개별 의지는 보편 의지와 직접 대면한다. 다음 문장입니다. 이러한 두 계기들 속에서 이러한 개별 의식의 현실성에 피하는 실제적인 그리고 믿음의 존재가 지닌 소멸된 자립성의 잔해 위에서 마치 김 빠진 가스처럼 공허한 최고 존재가 증발된 상태로 표류한다. 라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최고 존재가 증발되고 피안이 표류하는 절대적 자유 속에서 세계와 자아 간의 긴장은 해소되는 것처럼 보인다. 자아는 보편적인 자아가 되었고 인간이 만들어낸 지상의 왕국에서 그에게 낯선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내 프랑스 혁명은 공포 정치로 이어집니다.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그 과정을 자기에게 낯선 자신으로서 실체가 사라진 이후 스스로를 외화시키지 못하는 의지의 부정성으로 서술합니다. 즉, 이거는 뛰어넘고요. 인용문 다음 문장입니다. 낯선 실체로서 사회제도의 현존을 용납하지 못하는 절대적 자유는 나아가 개별 의지의 행위나 활동 또한 부정하게 된다. 오직 부정적인 행위만이 절대적 자유에게 허용되어 있다. 즉 절대적 자유란 소멸의 광란일 뿐이다. 나아가 절대적 자유는 그 추상성 때문에 단순하고 경직되고 냉혹한 보편 그리고 분리된 절대적이며 견고한 개별성으로 즉 일반 의지의 추상적 구현과 원자화된 개인으로 그리고 혁명 정부의 독재와 무정부 상태로 분화된다. 이 두 극단은 개별 의지와 보편 의지가 직접 상호 전환하기 때문에 서로 동일시된다. 이러한 동일시 속에서 통치 권력은 자체로 하나의 도당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른바 혐의의 법이 등장한다. 이 인용문은 넘어가겠습니다. 혐의의 법의 결론은 즉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그 공포 정치의 죽음에 대한 헤겔의 비유가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프랑스 혁명과 공포 정치입니다. 그렇다면 헤겔 철학을 프랑스 혁명으로 이해한다면 프랑스 혁명의 철학으로 이해한다면 정신현상학에서 절대적 자유로서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서술은 프랑스 혁명을 정당화하는지요? 아니면 프랑스 혁명에서 공포 정치로 이어지는 과정 아주 짧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실패로 돌아간 혁명에 대한 애도인지 혹은 정신 내 도야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관통해 갈 수밖에 없는 진통인지요. 이 세 번째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뒤에 밝혀지겠지만 지적이 보는 정신의 도야 과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석 자체가 좀 달라지는데요. 이 무보다 덜한이라는 책에서 헤겔이 전격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그 헤겔과 프랑스 혁명이라는 글을 쓴 코메이의 글입니다. 코메이는 절대적 자유 그리고 공포라는 제목에서 그리고라는 것을 동격 접속사로 파악을 합니다. 즉 절대적 자유는 곧 공포 정치를 함축한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인용문 다음 문장이요. 코메이는 헤겔이 공포 정치를 어떤 가령 물자와 식량의 부족, 국내외의 예외적인 안보 상황과 같은 상황 논리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혁명의 대의로부터의 일시적인 왜곡이나 불행한 일탈로 이어지는 혁명에서 공포 정치로의 연대기적 경계를 정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헤겔에게서 1793년 공포 정치가 없는 1789년은 상상할 수 없다. 테니스 코트 서약은 정치적 우회에서 완전한 국가로의 이행을 표명했고 또 그러한 국가를 만들었다. 그러한 국가는 소극적으로 자신을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규정한다. 다음 단락입니다. 헤겔은 정치 절대적 자유와 공포 정치에 막을 내린 즉 1794년 7월 테르미도르 쿠데타 이후의 정신적 상황에 대해서 그 공포 분야에 대한 정신현상 서술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서술은 공포 정치가 이후 정신의 이행을 예비하는 긍정적 결과를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긍정적 결과를 지적은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째, 그러니까는 그 절대적 공포 이후에 일종의 폐허 같은 상황 속에서 정신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태도입니다. 첫째, 윤리적 실체 속에서 자기 자리를 발견하고 이 실체와의 통일성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윤리적 실체는 오직 단독적 주체들을 동원하는 힘으로서만 현실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실체에 의한 단독적인 주체의 제거는 동시에 실체의 자기 제거이기도 하다. 이것은 자기 파괴라는 이러한 부정적 운동이 무한히 자신을 반복하도록 강요되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인데 이 두 가지 길을 모두 해결은 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바로 그 문장인데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을 한번 읽어야겠네요. 인용문이요. 하지만 절대적 자유에서는 다양한 현존으로 가라앉든 혹은 특정한 목적과 사상을 고소하는 의식도 그것이 현실성이든 사유이든 외적으로 타당한 세계도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고 세계는 다만 보편 의지로서 의식의 형식에 있으며 동시에 자기의식은 모든 연장된 현존이나 다양한 목적과 판단으로부터 단순한 자아로 수렴된다. 라는 이제 구절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젝은 자기관계적 부정성 혹은 내실 없는 부정이 등장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절대적 자유와 공표는 자기 소외된 정신으로서 교양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실체적 내용을 박탈당하지만 그 대신 무언가를 얻는 교환이 고장나는 순간이라는 점입니다. 그 이전의 단계, 즉 자기 소화된 정신으로서 교양에서는 계속 어떤 걸 잃지만 또 반대급부로 무언가를 얻는 그러한 서술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절대적 자유에서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용문 넘어가고요. 이때 자기의식의 부정, 곧 절대적 자유와 공포가 초래한 죽음은 생물학적 실체까지 박탈하는 파괴적 부정이며 친구들과 가족의 정신 속에 고귀한 기억으로 살아남지도 않는 즉 배추 밑동을 잘라내거나 물 한 모금 들이키는 정도의 의미밖에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죽음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헤겔은 이러한 보편 의지는 자기 자신과 직접 일체화되고 또는 순수하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또한 순수하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서 내실 없는 자기 부정인 무의미한 죽음은 내적 개념에서 절대적 긍정으로 전환한다라고 이제 그 앞에서 이어지는 그 인용문에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어떠한 의미냐? 그냥 죽음의 순수한 죽음이 갖는 부정적인 부정인데요. 그것이 또 긍정으로 바뀐다라고 이제 헤겔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행을 과연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가령 어떤 식으로든 화해할 수 없는 재앙으로부터도 무언가를 챙겨가는 법을 아는 체념과 기회주의의 숭고한 조합이 아니냐 이제 이러한 비난도 제기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지적의 해석입니다. 과연 어떤 긍정이 생겨났는가라는 점인데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지적의 답변은 우리가 그 헤겔이 말하고 있는 순수하게 긍정적인 것 혹은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이 파괴되는 속에서도 우리가 얻는 것이란 바로 무엇인가? 이게 바로 이제 없음 자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인용문 읽어보겠습니다. 부정을 내실로 채우는 일이 없다면 부정성의 힘을 벌거벗은 순수성 속에서 직면하고 그것에 의해 삼켜지도록 강요받는다면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러한 부정성이 우리 존재의 핵심 자체라는 것을 즉 주체는 부정성의 공백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뿐이다. 나의 존재의 핵심은 어떤 긍정적 특징이 아니라 단지 모든 고정된 규정들을 매개 또는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일 뿐이다. 그것은 나의 존재가 아니라 나인 것에 관련 지을 수 있는 부정적 방식이다. 라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여기 그 지적이 계속 반복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자기의식이고 일종의 그 부정성으로서의 주체, 자아 개념이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이 헤겔 저작 곳곳에서 독해하는
해겔 철학의 핵심 개념으로서 자기관계적 부정성을 통해 프랑스 혁명에 대한 해겔의 입장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지적은 해겔에서의 주체는 부정성의 공백이며 이를 깨닫는 것이 해겔에게서의 진정한 화해 또는 도야의 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과 공포정치라는 역사적 사건은 자유의 전개 과정 속에서 주체가 부정성의 공백임을 깨닫는 필수적인 계기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지적의 독해는 해겔 철학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 공포정치를 자유의 전개에서의 필수적인 계기로 본다면 그러한 논지를 해겔 체계 내의 모든 것에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에 성립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비판에 따르면 공포정치는 인간의 삶에서 보편성에 대한 충동이 유토피아의 형태를 띠어 인간의 삶에서 이미 합리적인 것을 인정하고 함양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사유로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려고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데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지적은 해겔이 평생 옹호하고자 했던 것은 위의 비판이 제시하는 선택, 즉 기존 질서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전통과의 연속성상에서 변화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의 폭력적 단죄를 실행하고 세계를 뒤집어 엎고 다시 영면에서 시작하려 할 때 폭발하는 프랑스 혁명의 특징이라고 주장합니다. 해겔은 프랑스 혁명이 철학에서 유래되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의미는 바로 이제야 비로소 인류는 사상이 정신적 현실을 지배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단계까지 도달한다는 것이다. 물론 해겔은 절대적 자유와 공포에 관한 논의에서 그러한 추상적 자유의 폭발이 자기 파괴적인 공포 정치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내적 필연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있죠. 하지만 지적은 이러한 해겔의 비판은 내재적인 비판, 즉 프랑스 혁명의 기본 원리를 전제로 한 비판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지적에 따르면 해겔은 자코뱅적 급진화가 없는 자유주의 단계를 프랑스 혁명의 이상으로 간주하는 비판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오직 프랑스 혁명의 추상적 공포 정치만이 혁명 이후의 구체적 자유를 위한 공간을 창출할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 인용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이게 지적이 곳곳에 이 프랑스 혁명과 해겔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같이 좀 읽겠습니다. 주 16번입니다. 실체는 주체로서도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이걸 꼭 이제 실체는 주체로서 파악되어야 한다라는 태제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지제는요. 추상적 부정을 통한 유기적 통일의 이런 폭발이 변증법적 과정에서 언제나 발생한다는 것이며 추후에 오는 새로운 매개된 통일은 잃어버린 시초적 통일로의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회귀를 결코 신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새로 들어앉게 된 매개된 총체성 속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다른 통일을 즉 부정성의 파괴적 권능이 기반하고 있는 통일, 이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정성 자체가 실정적 존재를 취하고 있는 포지티브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부정성 자체가요. 그러한 통일을 다시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다른 책에서는 또 프랑스 혁명과 해겔 관계를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체는 주체로서 파악되어야 한다라는 태제하고 또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지가 해겔 철학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관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더불어서 또한 이제 지적이 해겔의 부정 이론에 대한 헨리의 해석을 이제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다음 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관계적 부정성과 주체성 그리고 우연성입니다. 첫 번째 자기관계적 부정성과 주체성 부분인데요. 프랑스 혁명과 공포 정치에 대한 지적의 이러한 해석은 자기관계적 부정성이 유한한 현실 속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대중문화나 예술론이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 이제 사례를 제시하려고 지적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적이 이해하는 해겔의 정치적 도야 또는 화해는 개별과 부분이 전체 속에서
자신의 특수한 위치를 점하면서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유기체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특수한 계기들이 자신을 온전한 전체로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 속에서 자기 파괴에 이르는 것이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인용은요. 자, 이러한 절대자는 구체적 보편성이 아니라 추상적 보편성이므로 해겔의 절대자로 볼 수 없다라는 비판에 대해 해겔은 오히려 추상적 보편성 자체가 자신의 특수한 내용 속에서, 즉 자신의 부분 집합들 중 하나로 등장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자신과 충돌하며 이를 해명하는 논리가 자기관계적 부정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절대자가 투쟁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자신과 투쟁하고 있다는 말이며, 이는 절대자가 자신을 부분으로 포함하며 일종의 자기지시적인 관계를 갖고 자기지시적인 성격,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석에서 바로 공포 정치는 추상적 보편성이 초월적 즉자 존재가 아니라 대립 규정들 속에서 다른 모든 특수한 내용과 충돌하며 그것을 파괴하는 특수한 힘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지젝은 해겔의 절대자는 자신을 외화하고 특수화하며 그 다음 자신의 소외된 타자성과 자신을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대자 자신의 활동의 결과 혹은 주체의 활동의 결과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젝은 이를 자기관계적 부정성의 논리를 통해 해명하려고 합니다. 이때 그가 기대고 있는 것은 논리학의 열세 개념으로서 부정에 대한 헨리의 설명 방식입니다. 인용문은 넘어가고요. 우선 해겔의 부정은 특정 명제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명사화된 명제의 주어로서 기능하는 부정이며 그런 의미에서 자율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부정은 부정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부정은 자신만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율적 부정은 부정의 부정, 곧 이중부정이며 자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지시적인 이중부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역동적인 부정의 자기관계는 어떤 부정도 갖지 않는 논리적 상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부정은 계속 자신을 부정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율적 부정은 처음에는 자신을 제거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다음이 노출된다. 즉 우리가 부정만을 갖는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부정된 부정을 의미할 것인데 그 경우 부정의 반대를 갖는다. 또한 부정이 사라진 이 상태란 어떤 부정이나 매개도 포함하고 있지 않는 직접성의 상태를 말한다. 다음에 해겔은 이내 두 번째 구조를 도입한다. 즉 자율적 이중부정 또는 자기관계적 부정성은 두 대립된 것의 관계를 갖는다. 이 대립은 규정성의 관계인 두 상태 간의 구조다.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닌 것이며 그 역도 마찬가지다. 규정성의 관계란 부정을 갖지 않는 상태는 부정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닌 상태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자율적 부정이 자신을 단순히 제거했다고 해서 대립적인 상태가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율적 이중부정과 대립되는 상태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정이 존립하지 않는 상태이며 이는 자율적 이중부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이제 자율적 이중부정은 그 반대인 자율적이지 않는 부정과의 관계 속에서 사유된다. 그런데 이 대립관계를 규정성의 관계로 파악하면 자율적이지 않은 부정 역시 자기지시적으로 부정되는 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율적 이중부정의 부정 역시 부정의 자기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자율적인 부정으로서의 이중부정과 자율적인 부정의 대립물로서 이중부정이란 하나의 운동을 이루는 두 계기로 생각할 수 있다. 이중부정이 두 번 사유되는 경우에만 이중부정은 자기관계로서 사유될 수 있다. 헨리의 부정이론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다음 단락입니다. 특히 앞에서 보았듯이 정신현상학에서 해겔은 절대적 자유와 공포가 내실 없는 순수한 부정에서 절대적 긍정으로 전환한다고 말할 때 이러한 전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한 전환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해겔은 지젝은 후자의 선택지, 즉 직접적인 실체적 출발점으로의 복귀라는 선택지는 해겔 자신이 이미 고려하고 있는 선택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고려는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해겔의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해겔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러한 선택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선택지인 절대적 자유의 부정성이 갖는 자율적 이중 부정성으로 프랑스 혁명과 공포 정치를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게 이제 추상적인 부정이니까, 그러니까는 부정 이론 자체가요. 그걸 이제 뭐 지적은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프랑스 혁명과 공포 정치에 대한 해겔의 판단을 독해하는 지적의 논의에서 특징적인 것은 또한 그의 주체성 이론입니다. 즉 지적에게 주체란 부정성의 공백이고 그는 이를 해겔과 락강 모두에게서 읽어냅니다. 지적의 주체성 이론은 해겔이 락강에 기대어 독해하는 특성을 보여주지만 여기서도 헨리의 논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반송 논리에 대한 헨리의 작업은 정확히 말하면 실체는 주체로서도 규정되어야 한다는 해겔 철학의 근본 명제가 논리학의 이론적 프로그램의 요추임을 논증하는 과정 속에 놓여 있다. 그러한 논증에서 자기관계적 부정성의 자기지시성과 부정성이 갖는 의미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진다. 헨리에 따르면 해겔 철학을 추동하는 근본 작인으로서 이 명제의 의미는 실체와 주체란 두 개념이 함축하는 다양한 의미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 두 개념들이 일치하는 조건들을 찾음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명제에 대한 오해가 그러하듯이 이 명제는 단순히 한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식으로 파악될 수 없다. 오히려 그 핵심적인 의미에서 이 명제는 그것을 이루는 개념들 중 하나를 배제한 상태에서는 일관되게 사용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좀 복잡한 논의인데요. 좀 간략하게 너무 서술을 해서 좀 비약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헨리에 따르면 해겔의 주체성은 대립을 통해서 전개되는 자기 규정으로서의 자기관계라는 점에서 휘테의 자아 개념에 가깝다. 이러한 주체성은 형식 활동이며 이에 따라 실체는 다양한 우유적인 것들과 관계하면서 자신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즉 해겔 철학의 기본 태제인 주체로 파악된 실체란 자신과의 동일성과 대립성의 통일이다. 이거는 이제 너무 잘 알려진 태제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적이 주체를 자기관계적 부정성으로 파악할 때 이는 주체의 형식 활동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이때의 주체란 부정성이자 그러한 부정성으로서의 자기 동일성을 가진 활동 자체를 의미하고 그것은 형식성을 갖는다. 반면 해겔에게서 실체가 동일성의 계기로 파악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태제는 실체적 동일성을 부정적인 주체적 형식 활동성으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헨리의 부정 이론은 해겔 자신이 전개하지 않은 2차 질서의 논의를 통해 열세 개념으로서 부정을 해명하려는 시도이자 고유한 존재론을 바탕으로 해겔 철학에서 관찰할 수 있는 역동적 과정의 체계를 추출해내려는 관심 속에서 추동된다. 반면에 지적의 주체론에서는 해겔 철학을 급진적인 차이의 철학으로 독해하려는 관심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지적이 헨리에 기대고 있지만 그게 이제 정확한 해석인지의 문제는 또 남는 것 같습니다. 혁명과 역사의 우연성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첫 단락은 넘어가고요. 뭐 실패하는 선택을 계속한다라는 의미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을 보면요. 혁명을 앞둔 그리고 혁명 속의 역사적 행위자가 부딪힌 선택지는 낡은 유기적 질서와 공포 정치로 이어지는 혁명이냐라는 점입니다. 이때 오직 추상적 공포 정치라는 잘못된 선택만이 합리적 국가를 위한 선택의 공간을 창출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서술은 앞의 서술과는 좀 달리요. 그 우연성이라는 측면에서 결국 어떤 필연적인 프로세스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체들이 어떤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거기에 이제 지적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지적에 따르면 프랑스 혁명에 대한 분석에서 해겔은 1789년으로부터 자코뱅의 공포 정치,
그리고 테르미도르 반동과 대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의 추이가 역사적 필연성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속을 행위의 회오릿바람에 휘말려 교착 상태로부터의 출구를 보완해야 했던 개인들이 내린 일련의 실존적 결정들이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악에서 지적에게 헤겔은 역사적 고정을 사유한 철학자이자 우연성을 옹호한 철학자입니다. 헤겔은 현재를 마치 이미 지나간 것처럼 바라보는 목적론의 관점이 아니라 열린 미래를 과거로 도입하고 현존하는 상태의 필연적 연관을 낳았던 우연적인 과정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것이 절대자를 실체로서뿐만 아니라 주체로서도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 의미라고 주장합니다. 요컨대 변증법은 지적에 의하면요 닫힌 시간성이 아니라 열린 시간성을 갖는다. 지적은 유기적 진화와 본래적인 역사성을 구분합니다. 유기적 진화의 보편적인 원리는 각 개인들의 분투, 생명의 생성과 쇠퇴 과정의 기저에 놓인 토대다. 반면에 본래적 역사에서 보편적 원리는 자신과의 무한한 투쟁 속에 있다. 이게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보편적 원리 혹은 실체가 계속 자신과 투쟁을 한다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역사적인 순간들이다. 즉 세계사적 사건들은 공동체의 삶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충동들, 전통적인 사회문화 규범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에 세계사적 개인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아가면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고 역사적 행위 주체들은 그러한 사건들의 추이를 예견하지 못한다라는 그 유명한 논의이고요. 따라서 헤겔에게는 역사적 필연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의 역할을 떠맡는 마르크스주의적인 혹은 스탈린주의적인 혁명가상을 위한 자리가 없다. 즉 헤겔의 사유는 역사에서 자신의 실체적 필연성을 전개하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인식은 유한한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한 정신이 있다고 추정하는 그러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절대자를 주체가 아니라 실체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적에 따르면 헤겔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즉 역사적 과정은 자체로 열려 있으며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넌 것처럼 세계사적 사건의 역사적 순간은 과거 전체와의 단절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이 과거 자체를 변화시킨다. 지적은 역사적 순간이 과거를 다시 쓰는 즉 자체의 과거와 미래를 포함하는 순간을 헤겔의 총체성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거의 소급 효과를 낳는 우연한 사건 역시 보편적인 합리적 질서 속에서 지향되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지적은 헤겔에게서 이 질서 자체가 우연적인 초과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가령 합리적 통체성으로서 국가는 국가의 수반으로서 우연한 육체적 현존인 왕이라는 인물의 비합리적인 형상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쟁은 대립물들의 화해의 평화 속에서 지향되지만 이 화해 자체는 그것의 대립물로 즉 극단적인 폭력행위로 출현해야 한다. 이게 화해이자 도야라는 그러한 지적의 해석입니다. 시장 근본주의 비판인데요. 이 부분은 지적의 시장 근본주의 비판은 그의 이데올로기 비판과 공산주의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적의 이데올로기 비판과 공산주의론을 여기서 검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헤겔의 프랑스 혁명론에 관한 지적의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지적은 헤겔에게서 시장 근본주의 비판의 어떤 계기를 강조하고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이 자신의 공산주의론과 어떤 연관을 갖는지를 검토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핀에 대한 비판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피핀은 이제 본인이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으면서 지적이 이야기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개혁 불가능성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합니다. 인용문 넘어가고요. 그 밑에입니다. 이에 대해 지적은 부르주아 이상의 합당한 확장으로 피핀이 거론하고 있는 목록들은 엄격한 헤겔의 관점에서 추상적이며 오늘날 글로벌 자본주의의 일반적 경향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헤겔이 보기에 지적이 보기에 헤겔은 부르주아 사회의 점진적인 개선을
추가하지 않았다. 헤겔은 사회가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반전을 통해 발전한다고 생각했다. 프랑스 혁명과 공포 정치가 그러했듯이 자유에 대한 약속은 최악의 악몽으로 변한다. 같은 맥락에서 지잭은 헤겔이 20세기 이후에 생존했다면 러시아 10월 혁명의 약속이 스탈린주의라는 악몽으로 반전하고 무엇이든지 허용된다고 하는 오늘날의 소비주의적 관용성의 문화로부터 종교적인 근본주의가 반응하는 논리를 간파했을 것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헤겔 철학은 현재의 글로벌한 그리고 디지털화된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적 통찰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지적의 답변은요. 헤겔은 본인도 몰랐지만 그가 내세웠던 논의 자체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주의의 고유한 논리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헤겔 철학에서요. 이제 거기에 대한 밑에 서술입니다. 화폐와 자본에 대한 마르크스의 설명이 많은 부분 헤겔에 의존하고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지잭은 그 부분들을 강조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잭은 오늘날 헤겔이 반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헤겔의 시대와 현 시대 모두 구질서로부터 새로운 질서로의 이행이 진행되고 있으며 20세기 마르크스주의 혁명의 실패는 유토피아적이며 목적론적인 그리고 종말론적인 비전의 결말이기 때문이다. 지잭의 헤겔은 그러한 비전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잭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즉 20세기 첫 번째 현실화 시도의 실패 이후 어떻게 공산주의 기획을 현실화할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 지잭은 헤겔에게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프랑스 혁명에 대한 분석에서 그러했듯이 지잭은 헤겔과 함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행위자는 행위의 결과를 가늠하지 못하며 이는 하나의 혁명이 또다시 반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매진말인데요. 제가 지잭의 글에서 느끼는 그러한 점들을 좀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글에서 나타났듯이 자기관계적 부정성에 대한 헨리의 논의 부분인데요. 지잭은 그러한 자기지시성의 논리를 전면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활용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인데요. 논의의 추상적 수위와 구체적 수위가 지잭에게서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극도로 추상적인 자기지시성의 논리는 예술과 대중문화 그리고 농담 속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예시와는 그것이 지닌 장점에도 불구하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지 않나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헤겔 철학에 대한 진부한 예시화를 통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지잭의 과도한 헤겔 해석이라는 부분인데요. 지잭의 해석이 갖는 설득력에도 불구하고 과도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는 특히 그가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일련의 존재론적 작업에서 두드러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가 시도하는 이른바 대내 존재론에서 헤겔은 지잭에 의해서 유물론 철학자로 그려집니다. 헤겔을 우연성의 철학자로 보는 관점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헤겔에게서 헤겔보다 더한 것, 즉 초과된 것을 구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러한 초과는 락강이 말하는 실제일 수도 있고 그러한 실제의 세계를 헤겔이 보았을 수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시도는 해명이 아니라 애매함을 또한 애매함으로 더하는 그러한 논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헤겔의 정치적 도야 과정이 일련의 연속적이며 균일한 계기들에 의해서 파악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연속적이며 부정과 차이가 지배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을 통해 프랑스 혁명에 대한 헤겔의 파악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논의에서 필자는 헤겔 철학을 부정과 차이의 철학으로 해석하는 지잭을 중심으로 헤겔과 프랑스 혁명의 관계 그리고 현대적 의미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헤겔이 정신연상학의 정신장에서 자기 소외된 정신으로서의 교양절의 마지막을 구성하는 절대적인 자유와 공포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간략히 소개하고 난 이후
이를 지적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그가 자신의 이 해석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용하는 헤겔의 부정이론, 더 정확히 말하자면 헨리의 자율적인 이중부정 또는 자기관계적 부정이론과 주체성이론, 즉 실체는 주체로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이론, 그리고 역사에서의 우연성 문제와 마지막으로 헤겔 철학의 현대적 의미로서 지적의 시장 근본주의 비판, 특히 현대 자본주의와 관련해서 점진적인 개선의 문제인지 아니면 예기치 못한 반전, 즉 혁명의 문제인지를 중심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자는 지적에 따라서 헤겔이 반복되어야 한다 또는 같은 의미지만 하나의 혁명이 또다시 반복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논평자를 포함해서 지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이해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필자의 주장과 논지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고요. 지적의 헤겔 해석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충분한 논거를 통해서 서술되어 있기에 이의 토론의 생산성을 위해 이하에서는 필자의 핵심적인 주장과 관련해서만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이외에도 필자가 스스로 얘기하지만 뭐 우연성의 문제, 총체성과 우연적인 초과의 관계 문제라든가 헤겔 체계가 가지고 있는 개방성 문제, 개혁이냐 혁명이냐 뭐 이런 식의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요. 핵심적인 것만 질문하기로 저는 이렇게 간략하게 했습니다. 이 글의 중심적인 내용과 논의 전개를 가능한 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평자가 이 글을 정확히 이해했다는 전제하에서 두 가지 문제, 즉 프랑스 혁명에서 공포정치로의 이행의 필연성과 공포정치의 긍정성, 다시 말해 공포정치가 이후 정신의 이행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를 짓느는지 또는 그것이 헤겔의 정치적 도야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이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행은 헤겔 비판가들이 가장 욕설을 퍼붓는 이행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지적이 이해한 헨리의 자율적인 이중 부정 이론과 주체성 이론을 제시하고 이를 세밀히 검토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은 필자에 따르자면 우선 헨리의 자율적인 이중부정 또는 자기관계적 부정성 이론을 자신의 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평자가 보기에 헨리의 부정이론은 지적 자신의 관점, 즉 차이의 지배와 역사 과정에서의 불연속적 단절을 주장하는 관점을 옹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헤겔의 이중부정 이론을 이해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헨리류의 부정이론뿐만 아니라 토인센류의 부정이론도 있고요. 또한 토인센류의 부정이론인데 이거는 이제 부정의 파괴적인 본성을 부각시키면서 의사소통적 자유이론을 주장하는 부정이론입니다. 또한 상호중환성을 근거짓는 핑크아이텔류의 부정이론 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논평자가 보기에 지적은 헨리의 자율적인 이중부정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관점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헨리류의 부정이론보다는 가령 말해서 토인센의 부정이론을 자신의 논거로 삼았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필자의 생각을 말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음을 제시한다면 헤겔은 공포정치의 대도를 추상적인 사유에서 스스로를 외화시키지 못하는 의지의 부정성에서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정성의 역할과 관련해서 지적은 헨리의 자율적인 이중부정 이론을 차용합니다. 이에 따르자면 자율적인 부정은 자기관계적이며 자기지시적인 부정입니다. 이 자율적인 부정은 우선 공포정치, 즉 추상적 보편성이 초월적 즉자 존재가 아니라 대립 규정들 속에서 다른 모든 특수한 내용과 충돌하며 그것을 파괴하는 특수한 힘으로 나타나고 이 부정의 자기 부정은 부정성의 공백, 내실 없는 부정, 교환이 고장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동시에 프랑스 혁명과 공포정치라는 역사적 사건의 자유의 전개에서 주체가 부정성의 공백을 깨닫는 필수적인 계기로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은 주체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달은 주체는 대립의 한쪽 측면, 즉 정당화의 측면을 선택하거나 대립적 선택지 둘을 종합하는 통상적인 방식에 따르지 않고 전례 없는 제3의 선택지, 즉 처음의 대립지에서 나쁜 측면을 선택합니다. 제가 물음표를 찍은 거는 저는 여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왜 나쁜 측면을 선택하는지.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실패로 돌아가는데 이 실패는 오히려 양자택일적인 선택의 위상을 바꾸고 이양 대립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여기에서 주체는 과거와의 폭력적 단절을 실행하고 세계를 뒤집어 엎고 다시 영년으로 시작하려 한다고 이제 지적도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율적이지 않은 부정이 역시 자기 지시적으로 부정되는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공포정치가 긍정적인 결과, 즉 정치적 도야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가 입증되어야 하며, 그래서 공포정치가 자유의 전개에서 필연적, 계기적 특성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한에서 헨리의 자율적인 부정으로서의 이중부정과 자율적인 부정의 대립물로서의 이중부정은 하나의 운동을 이루는 두 계기이고, 이중부정이 두 번 사유되는 경우에만 이중부정은 자기관계로서 사유될 수 있으며, 이 자기관계적 부정성이 두 번 사유될 때 직접성과 부정성의 역동적인 통일인 구체적인 보편성을 구성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적은 오히려 이러한 논증이 전혀 없고요. 전례 없는 제3의 선택지 또는 과거와의 폭력적인 단절 등을 언급할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한 지적이 저 두 가지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요. 헨리의 주체성 이론을 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평자가 보기에 이것도 헨리 자신의 이론이기보다는 지적이 잘못 이해한, 아니면 필자가 지적의 헨리 이해를 잘못 이해한 헨리의 이론일 뿐입니다. 필자는 이글에서 헨리의 주체성 이론을 정확히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실체는 주체로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필자는 한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식으로 파악될 수 없다, 또는 이 개념들 중 하나를 배제한 상태에서는 일관되게 사용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주체로 파악된 실체란 자신과의 동일성과 대립성의 통일 또는 실체적 동일성을 부정적인 주체적 형식 활동성으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헨리의 주체성 이론이 지적의 관점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지 필자는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지적의 관점에 대해 해겔 철학을 급진적인 차이의 철학으로 독해 자율적인 이중부정의 활용 범위가 한정되지 않았다, 또는 과도한 해겔 해석이라고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으면서도요. 근데 지적에 대해서 의외로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겔과 지적의 관계에 대해서 필자의 생각을 좀 더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논평을 맡겠습니다.